2016년 12월 30일 한 사냥꾼이 벨기에 서부 갤루베 지역에서 개를 데리고 길을 따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산책을 하고 있던 도중 그는 길가 옆 덤불에서 불에 탄 시신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그는 그저 동물의 시체로 치부하고 집으로 돌아갔었죠. 집으로 돌아간 그는 그것이 동물인지 사람인지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그는 12월 31일 아침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쥐들이 시체를 갉아먹고 있었고 그들은 쥐떼를 쫓아낸 후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러나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몸과 얼굴은 심하게 화상을 입어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지만 다행히 손과 발은 거의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발톱에는 반짝이는 매니큐어가 발라져 있었죠. 피해자는 거의 옷을 입고 있지 않았고 또한 주변에서 라이터나 인화성 물질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분신했다고도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이번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보았습니다. 경찰은 그 시신을 거의 알아볼 수 없었지만 여성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외딴 곳이었기 때문에 외부인이 이 길을 알고 있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곳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주민이 범인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경찰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죠. 2017년 1월 2일 그 여성의 부검이 실행되었습니다. 검시관은 그 여성의 얼굴과 두개골에서 골절을 발견하였고 그녀의 키는 약 144cm였습니다. 나이는 대략 18세에서 25세로 추정했죠. 그녀의 지갑이나 핸드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목걸이와 손목시계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손목시계는 1300개만 생산되었고 일본에서만 판매된 시계였습니다. 또한 그녀의 티셔츠 라벨은 다행히 불에 타지 않았는데 그 라벨을 통해 아시아에서만 판매되는 마시키누오라는 브랜드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두개골 모양을 근거로 그녀가 아시아계 혈통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죠. 따라서 그녀는 지역 주민이 아니라 아시아계 여성으로 판단했고 그녀가 관광객이나 학생 또는 이민 온 아시아 여성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경찰은 벨기에 주재 모든 아시아 대사관에 연락했지만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자국민의 실종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었죠. 이어 경찰은 출입국 관리 사무소와 난민센터까지 찾아갔지만 이렇다 할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가족들과 자주 연락을 하지 않아 그래서 그녀의 가족들이 아직 그녀가 실종된 사실을 몰라 아직까지 실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경찰은 그 시골 지역에서 탐문을 이어나갔지만 지역 주민 중 누구도 아시아 여성을 알고 있거나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이어 경찰은 미용실과 네일숍을 모두 찾아가 피해자의 발 사진을 보여주었지만 그 누구도 그 매니큐어를 바른 기억이 없었습니다. 인근에는 버섯 농장이 많았고 사업주들은 아시아계 이민자들을 대거 고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아시아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탐문을 이어나갔지만 이번에도 역시 소득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아시아계 성노동자들과 아시아 식당을 모두 찾아갔지만 여전히 실종된 여성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DNA를 추출했지만 비교할 대상은 없었고 벨기에에는 DNA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DNA 샘플을 인근 국가로 보내기까지 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성과는 없었습니다. 경찰이 단서를 쫓는 동안 법의학 수사관들은 불에 타버린 잔해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신 밑에서 불에 타버린 신문 뭉치가 발견되었는데 다행히 일부는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타지 않은 신문에서 헤드라인을 읽을 수 있었고 그 신문은 2016년 11월 21일 인쇄된 신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원미상자가 11월 21일 또는 그 직후에 살해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시신에 남아있던 유충과 구더기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죠. 이러한 단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인이나 피해자의 신원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얼굴 재구성 작업을 마친 후 벨기에 전역에 게시했고 이러한 여성을 보았거나 같이 있던 사람을 보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갤루베 지역의 한 주민이 나서면서 경찰은 마침내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죠. 그 목격자는 경찰에 아시아계 여성과 함께 조깅했던 남성을 보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언급한 남성은 현지인이었고
그는 그 지역 곳곳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취미 중 하나는 나무를 태우는 것이었고 그는 아시아 여성을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가 태국인 여자친구와 그녀의 딸과 함께 살았었는데 이 사건 이후 태국인 여자친구는 물론 그도 사라졌다고 알렸습니다. 경찰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그 남성의 집을 수색했으나 혈흔이나 DNA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은 그 남성이 다른 곳에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벨기에 경찰은 태국 경찰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그들이 회신을 받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태국 경찰은 그 남성과 그의 여자친구 그리고 그녀의 딸이 모두 살아있으며 그들이 휴가를 보내는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죠. 경찰은 2018년 5월 2일 다시 한번 대중에게 이 사건을 알렸지만 불행히도 이번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후 수사 인력은 줄어들게 되었고 점차 이 사건은 미제로 흘러가고 있었죠. 2018년 8월 13일 베트남 대사관은 벨기에의 수도인 브뤼셀 경찰서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베트남 대사관은 한 남성으로부터 편지를 받았고 그 남성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 남성은 자신의 딸이 2016년 11월 21일 이후로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남성의 딸은 28살의 응우옌 티시안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티시안은 6명의 자녀로 이루어진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티시안은 형제자매들 중 가장 학업 성적이 뛰어났기 때문에 부모님은 그녀에게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심지어 티시안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부모님은 여러 차례 대출을 받기도 했었죠. 결국 티시안은 부모님의 지원으로 일본으로 유학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본에 있는 동안 열심히 공부했지만 그러나 그녀의 부모님은 딸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티시안은 정기적으로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받으면서 동시에 여러 아르바이트도 병행하고 있었죠. 어느 날 티시안은 데이트 앱을 통해 벨기에 남성을 알게 되었고 이후 그들은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해지게 되었죠. 그 남성이 벨기에로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티시안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티시안이 실종된 후 그녀의 부모님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그러나 베트남 경찰은 그녀의 실종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지 않았었죠. 당시 베트남 수사관들은 티시안이 벨기에 남성과 연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녀가 그 남성과 함께 살기 위해 벨기에로 떠난 것으로 결론지었고 그렇게 수사는 종결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티시안은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 경찰이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티시안의 아버지는 딸을 찾기 위해 딸의 실종을 페이스북에 알렸지만 불행히도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티시안의 아버지는 딸이 벨기에 남성과 연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베트남 대사관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게 된 것이었죠. 소식을 접한 베트남 대사관은 갤루베에서 아시아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시 티시안 가족의 DNA를 채취했고 마침내 그 여성은 티시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생전에 티시안은 부모님에게 자신의 남자친구라며 그 벨기에 남성의 사진을 전송했었고 그 남성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기도 했었죠. 벨기에 경찰은 티시안의 남자친구를 조사하게 되었고 경찰은 마침내 그가 존이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존은 2009년에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고 사건 발생 불과 한 달 전인 2016년 10월 27일에 갓 태어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존은 직업 특성상 해외로 자주 출장 갔었는데 특히 일본으로 출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나중에 존의 아내는 그가 내성적이고 겸손했다면서 해외로 출장 갔을 때 외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알지 못했던 것은 존이 2016년 5월 일본으로 출장 갔을 때 데이트 앱을 통해 티시안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존과 티시안은 처음에 서로의 관심사에 대한 평범한 대화들을 주고받았지만 어느 순간 성적인 대화들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합의하에 관계를 가지게 되었죠. 2018년 11월 8일 경찰은 존을 체포하기로 결정했고 존의 아내가 체포 과정을 목격하지 못하도록 존의 집 근처에 가짜 음주 운전 검문소를 설치한 후 그는 그곳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렇게 체포한 이유는 동거 중인 아내와 존의 결혼식이 불과 며칠밖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체포된 존은 놀라지 않았고 당당한 태도로 일관했었죠.
경찰이 존의 집을 수색했을 때 그의 아내는 경찰이 들고 있던 서류에서 살인사건이라고 적힌 문구를 보았고, 놀랍게도 그때 그녀는 존이 살해당했다고 추측했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존의 아내에게 그가 피해자가 아니라 용의자라고 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존은 티시안을 알고 있다고 인정했지만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연루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계속해서 압박하자 결국 그는 2시간 30분 후 자백했고, 티시안의 휴대폰과 태블릿은 욕조 아래에 묻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욕조 밑에서 티시안의 휴대폰과 태블릿이 발견되었죠. 두 기기에서 존과 티시안이 주고받은 무려 9,000건이 넘는 성적인 메시지가 발견되었고, 존은 아들이 태어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티시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존은 티시안에게 자신의 아내와 아들의 존재를 철저히 숨기고 있었죠. 하지만 존은 자신의 거짓말들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고, 티시안이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다면 자신의 결혼 생활이 파탄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존은 자신의 가정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티시안을 벨기에로 유인하여 살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때부터 존은 티시안에게 벨기에로 오라며 설득하기 시작했고, 티시안이 주저할 때마다 존은 우리의 아이를 가지자며 그녀를 유혹했습니다. 놀랍게도 존은 비행기 값을 지불해주지 않았고, 티시안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비행기 티켓을 구입했습니다. 결국 티시안은 핀란드 헬싱키에 도착하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가는 비행기를 탄 후 그곳에서 그녀는 벨기에 코르트레이크로 향하는 기차를 탔습니다. 코르트레이크 역에 도착한 후 티시안은 존의 차에 탑승하게 됩니다. 티시안이 휴대폰을 꺼내 만지작거리자 존은 자신의 아내와 아들이 있다며 벨기에에 머무는 동안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티시안은 이 말을 듣고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고, 결국 존의 뺨을 때린 후 불륜을 폭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존도 결국 분노하고 말았죠. 존은 즉시 티시안의 얼굴을 가격하기 시작했고, 티시안은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어 그는 외딴 곳으로 차를 몰아 티시안의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았고, 결국 티시안은 질식사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때 티시안이 벨기에에 도착한 지 불과 22분밖에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존은 티시안을 차에 싣고 집으로 돌아갔고, 자신의 아내가 집에 없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집에 있었지만 블라인드를 내리고 TV를 시청하고 있었기 때문에 존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존은 창고에서 플라스틱 통과 알코올, 성냥을 챙긴 후 티시안의 시신이 발견된 그 외딴 곳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후 티시안을 플라스틱 통에 넣고 알코올을 뿌린 후 신문지를 이용해 불을 붙인 것이었죠. 존은 불이 붙자마자 그곳을 떠났습니다. 존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티시안의 핸드백과 배낭을 운하에 던져버렸다고 말했는데, 어디론가 떠내려가 경찰은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존은 3시간 동안 외출한 후 오후 9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자백 며칠 후 존은 아내가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티시안과 바람을 피우게 된 것이라며, 만약 자신을 만족시켰다면 티시안과 바람 피우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아내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죠. 존의 아내는 처음에 남편을 도우려고 노력했지만 이러한 남편의 말을 듣고 그녀는 존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2021년 1월 8일 재판이 시작되었고, 존은 재판에서 자신을 착한 남자라고 설명하며 좋은 뜻으로 티시안을 벨기에로 초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범행은 계획된 것이 아니라 실수였었다고 말을 바꿨죠. 존은 계속해서 말을 바꾸기 시작했고, 이전 아내의 진술도 철회하며 자신의 아내가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배심원단이 심의해야 할 쟁점은 존이 처음부터 계획적 범행이었는지 아니면 우발적 범행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1월 14일 배심원단은 존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결국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배심원단은 존이 티시안을 벨기에로 유인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범행이 너무 갑작스럽고 처음부터 존의 차에는 시신을 처리할 도구들을 챙겨두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발적 범행으로 보았습니다. 2021년 1월 15일 결국 존은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1년 적은 징역 2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베트남의 유가족은 이러한 판결에 충격을 받고 말았죠. 베트남에서는 사형과 집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존이 종신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존은 빠르면 2027년 11월 가석방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